권에서만 아주 멀리 움직이는?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하면은 네. 뭐 올해 적정 주가 3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주가가 저평가된 거예요. 그냥 이럴 저평가 때는 국면이다.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좋은 주식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좋기는 좋은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효익의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월 경제 동향 그리고 8월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내용을 스터디 라이브에서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매월 말 매월 초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현재 경기 판단하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주가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월이 막 시작이 됐는데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참 많잖아요. 예, 특히 이제 많이 교수님이 많이 강조를 하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든지 수출 동향이라든지 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오늘 다 다뤄주시는 거죠? 예,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이제 현재의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또 앞으로의 산업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지표를 먼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달 말에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거든요.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업 동향은 굉장히 100페이지 정도 보도자료 긴데 세 가지만 보자. 동행지 순환변동치 가지고 현재 경기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재고일 지수 가지고 현재 경기, 제조업 경기를 판단한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 세 가지만 보자.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것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6월 달, 7월 달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어떻게 우선 됐었나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 네. 순환변동치는요. 5월, 6월이 102.2에서 6월이 102.4로 조금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게 거의 2월에 102.6이었는데요. 제가 2월이 정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 국면이 2월이 정점을 한 과거 평균 19개월의 수축 국면이었는데 그 수축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6월 달에 일시적으로 반등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반등인 거. 중요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랬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6월 고점으로 코스피도 3,300에서 2,300까지 거의 1,000포인트가량 떨어졌죠. 네.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조금 추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5월 99.4, 6월도 99.4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월에서 한 10월까지는 선행지수가 큰 변동이 없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3분기에는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반등하면서 조정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구성요소를 보면요. 네. 재고 신환지표, 경제심리지수 한 7가지 구성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떨어졌지만은 6월까지는 장단기 금리차가 좀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선행지수를 예측한다.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제 수준을 유지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뭔가 확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예측하거든요.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단기 금리차는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있고요. 이게 또 1년 국고채 수익률이거든요. 10년을 장기, 1년을 단기라고 보고요. 이 차이가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한 5개월 정도 선행해요. 5개월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먼저 떨어지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올해 돌아가지고는 계속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까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뭔가 불안한데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한 10년하고 1년 차이가
뭐 6월 달에 1.04%였거든요. 네. 그런데 7월 달에 0.17로 급격히 축소돼 버렸어요. 아마 이 그림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이거는 뭡니까? 5개월 선행하니까 이걸 보면은 11월 가가지고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급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주가도 같이 동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약간 선행성, 후행성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11월 달에는 선행지 순환 변동이 급락, 주가도 반등하다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은 경기 수축 국면이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 근데 3분기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됐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장기 금리 차를 활용한 선행지수를 예측해 보니까요. 11월부터는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3분기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짝 반등할 수는 있지만 네. 11월 정도부터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동향을 보았을 때 좀 같이 떨어질 네. 가능성이 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선행하는 한 5개월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 물론 선행성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과거 평균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선행을 했거든요. 상관계수도 0.7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이걸 보면은 지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월에 반등하고 아마 10월까지는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그럴 텐데요. 11월 가면은 급락해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선행지 순환 변동치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이걸로 보면은 또 연초 가면은 아마 선행지 순환 변동이 이제 급락하면서 주가도 많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 11월 정도까지의 동향, 전망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지표들도 같이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조업 경기를 좀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고율 지수를 본다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지금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나요? 재고일 지수는 주가에 좀 1개월 정도 후행해요.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은 네. 그런데 현재가 제조업 경기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거든요. 근데 6월 보니까 재고일 지수가 124.6%로 5월보다 114.3이었는데 급등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별로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거죠. 이제 재고가 쌓이니까 우리 제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재고가 어디서 쌓였느냐 이게 보니까 반도체에서 재고가 제일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반도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산업 보니까 가장 그 재고가 많이 증가한 게 일단 지난 6월 한 달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재고가 좀 많이 쌓여버렸거든요. 근데 이 재고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네. 뭐 제가 주가하고도 그림 그려놨습니다만은 재고일 지수가 올라갈 때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6월 달에 떨어졌고 아마 주가가 더 선행하는 지표니까 주가가 7월 달에 올랐으니까 이게 아마 재고일 지수가 7월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떻든 제조업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제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별로 안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 제조업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6월에 수치가 높아졌으니까 예. 후행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지표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지표인 건가요? 이거 주가를 보면 아는 7월 달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네. 아마 7월 달에는 재고일 지수가 좀 떨어질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럼 네. 이 재고일 지수는 과거 통계니까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는데 별로 도움은 얻을 수 없고요. 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봤을 때 재고일 지수가 올라가니까 야, 제조업 경기가 별로 안 좋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장단기 금리차고 선행지수를 예측하고 선행지수가 주가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 채권 시장이 정말 똑똑합니다. 채권 시장이요? 선행지수가 경기에 선행하는데 거기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채권이 먼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채권 투자 좀 하십시오. 아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10년 국제 수익률이 3.8%에서 최근 3.1%까지 떨어졌으니까 약간 좀 이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기가 위축되면 앞으로 채권 수익률은 더 떨어지죠. 네. 지금이라도 저는 10년 국채 사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사시면은 우리가 이런 금리를 볼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보면은 경기 국면뿐만 아니라 주가 방향까지 한번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자산은 꼭 채권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채권을 보면 앞으로의 주가도 좀 보이니까 그렇죠. 그 동시에 가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금리 얘기까지 그리고 채권 얘기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면 재고율 지수 봤으니까 주가랑 좀 관련이 높은 지표가 또 있잖아요. 수출 관련된 지표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는 수입이 원자재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출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제가 7월 일평균 수출 금액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한 1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제 모델에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한 14% 증가 예상한 것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네. 금액으로는 25억 8,300만 달러예요. 그런데 지난 6월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물론 주가가 좀 선행하지만 0.86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도 전망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거는 제 모델에 나온 수치입니다만은 8월, 9월, 10월 가면서는 6월, 7월보다는 조금 더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25억 8천만 달러가 나왔었는데 네. 6월 달에 그 다음에 8, 9, 10월 가서는 26억 달러를 좀 넘어서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 모델이 뭐 틀리지 않다면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물론 주가가 1, 2개월 선행성도 있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3분기에는 주가가 좀 반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아까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11월 가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도 제가 예상해 보면은 또 11월 가가지고 떨어져요. 금액이. 일관적이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볼 때 주가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상승이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가소평가 영역이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작년에 그 주식 비중 많이 줄이십시오.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작년 4월 달에는 일평균 수출보다 코스피가 한 40% 정도 앞서갔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난 6월에는 14%나 가소평가 영역이 들었었거든요. 주가 저평가 영역이 들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가 6월 말에 2,333에서 지난 7월 말에 2,452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소평가 정도가 마이너스 8% 정도로 14%에서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8%로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 과소평가 정도가 축소됐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주가라는 게 항상 그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하거든요. 네. 작년에 40% 가도평가됐다가 펀더멘탈 가대평가했죠. 그럼 경착륙하고 14% 정도 가소평가됐는데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적정 수준에 비해서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데 일평균 수출 금액 14%는 밑으로 적정 수준보다 14% 밑으로 떨어졌는데 네. 지나치게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반등해가지고 가소평가가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하, 반등의 의미인 거네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만 산책로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개가 주인이 너무 앞서갔죠. 그런데 지금 개가 주인 뒷따를 가지고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참 가소평가가 오래 진행됐거든요. 네. 이런 국면이 좀 상당히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저평가됐지만은 계속 개가 주인 뒤따라가는 모습이 앞으로 뭐 2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평균 수출 동향을 봤을 때도 거의 11월에 살짝 꺾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망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도 궁금해요. 사실 물가 지표는 언제나 중요한 지표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죠. 네. 그런데 또 7월 물가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6.3%로 나와버렸거든요. 6.3%. 이게 6.3%가 언제 수준이냐면 1998년, 97년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거든요. 네, 한참 전이네요. 그때 98년 11월에 6.9%인데요. 그 이후로 최고치를 그러겠죠. 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네.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동안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런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난달에 0.50% 우리가 처음으로 빅스텝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는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 피크아웃 하느냐. 그래서 우리 기재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측면에서는 아마 9, 10월까지는 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은 8월이 고점입니다. 아, 8월이 8월이 6.5% 안팎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9월, 10월 들어가서는 뭐 6% 상승률은 나오지만은 상승률은 좀 낮아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마저 6월 중순 이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소비 심리 같은 게 극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특히 국제 유가 상승률, 국제 유가가 수준 자체도 떨어지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뭐 9, 10월쯤이 정점일 것이다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월이 정점일 것 같아요. 8월이 그래서 이거는 정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피크아웃이 언제 되느냐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9월달, 10월달까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8월이 고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놔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자세하게 들어가 봐서 근원 물가도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원 물가라는 것이 정확히 뭐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근원 좀 물가라는 궁금해요. 것은 이제 소비자 네. 물가에서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한 거예요. 네. 에너지하고 음식료는 왜 제외하냐면 이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든요. 지금 뭐 국제유가 뭐 그런 예. 것들 때문에 워낙 예.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이 공급선이 거의 수직에 가깝다는 건데 아. 그럴 때는 수요 상황에 따라 좀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근원 물가에서는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하고 음식료 이런 네. 걸 제거한 것이죠. 사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이 근원 물가를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근원 소비자 네. 물가도 7월에 4.5%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망해 보니까 이게 이제 8월부터 증가율이 좀 낮아지게 나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물가 상승률이 갈수록 둔화되고 지금 경기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도 금리를 갈수록 많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우리보다 좀 빨리 정점을 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저는 6월에 피크 정점이었다 9.1%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미국 경제는 우리보다 탄력적이거든요. 네. 유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그 다음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에서 0.8 정도로 그냥 떨어져요.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유가와 굉장히 관련이 네. 깊은 거죠. 우리는 시차가 한 1분기 정도 나는데요. 미국은 시차가 우리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월이 고점일 거고 7월 달께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만은 7월 달 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는 6월이 고점이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마 소비자 물가가 8월 정도가 고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먼저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올 네.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어느 정도 후행해서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네. 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또 심리지수 관련해서도 예. 영상을 많이 찍었죠. 심리지수 보면은 전부 악화되고 있죠. 뭐 네. 소비자 심리지수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심리 지수도 다 급락해 버렸거든요.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는데요. 심리 지수 중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뉴스 심리 지수를 한번 보자. 네, 뉴스 심리 지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이게 한국에서 주가에 1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 뉴스 심리 지수가 6월 달에 84.04였었는데 7월에 89.74로 좀 올랐거든요. 네. 코스피도 2333에서 2400
452로 6월에서 7월 올랐죠. 이것도 주가하고 거의 동행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유용한 것은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나 그 다음에 기업 실사 지수 이거는 월간으로만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은행 통계 들어가면 일별로 발표가 돼요. 아, 거의 뭐 실시간으로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일별로 보니까 조금 더 뉴스 심리 지수를 실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일간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뉴스 심리 지수가 주가 지수하고 제가 계산하면 상관계수가 거의 같은 방향, 같은 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별로 보면서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 지수는 사실 이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선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월별로 보면 동행이니까 우리가 주가를 판단하는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 일별로 보면서 이게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그거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좋은 지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지표들 다뤄봤어요. 와,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지표들 다뤄봤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뭐 재고율 지수, 일평균 수출 동향, 소비자 물가, 뉴스 심리 지수 정말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그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를 전망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3분기는 계속 좀 반등할 것이다. 그 견해는 유지하고요. 네. 4분기 가서 또 떨어질 것이다. 아, 4분기 중후반 가지고 네. 무슨 그거는 뭐 반등을 하면 바로 떨어질 모든 정도를. 경제 변수에 선행하는 게 채권 시장이라고 그랬죠. 네. 장단기 금리창. 네. 그래서 국고채 10년하고 1년 수익률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5개월 선행한다. 이거로 보면은 최근 4, 5개월 정도는 이게 정체당 때는 이게였기 때문에 아마 10월까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7월에 와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급락했다. 이거는 11월쯤 가가지고는 물론 선행기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급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아마 4분기 또 중후반 가서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주식을 팔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고 11월, 12월 가서 내년 초 가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지면은 주식을 더 사시면 됩니다. 네. 지금이 반등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살짝 기분 좋은 몇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금 또 하락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런 경제 지표로 보면은 추세적인 주가 상승 국면은 아니다. 네. 박스권인데 좀 3분기에 얼마까지 제가 2,600, 2,700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올랐다가 또 11월 가서는 박스권 하단 지난번에 2,300이 약간 깨졌죠. 네. 그 밑으로도 한 번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3분기에는 좀 움직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고 아주 멀리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하면은 올해 적정 주가 3천 정도 나오거든요. 주가가 저평가된 거예요. 그냥 이럴 저평가 때는 국면이다.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좋은 주식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좋기는 좋은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번에 좀 저번에 2,300 밑으로 갔을 때 좀 사놨던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그만큼 갈 거라는 거죠. 이때 주식 비중을 더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대비를 해두는 건 항상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계속 저평가된 국면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을 기회는 언제든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 오르는데 그 전에 사둘 걸 이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희망을 가지시다. 올 연말 내년 초가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다시 한번 오는 거다라고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7월 경제 동향 그리고 앞으로 8월의 전망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8월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3분기, 4분기까지도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기 국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는 용도로 보셔도 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거의 정확하게 동행하는 그런 지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하신 만큼 직접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8월에 주식이 진행이 되는 그런 기간일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새로운 주제들 가져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